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은 지금 수만 명이 움집한 그 거대한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와, 상상만 해도 벌써 열기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막 관중들은 파도 타기를 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골을 향해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골이 안 들어갔는데도요? 네, 바로 이 관중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주식시장입니다. 그 금리 인하라는 꼴이 곧 터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전광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금리 인하라는 꼴이 터질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쥐고 있는 심판,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죠. 이 연준은 경기장 밖에 있는 완벽하게 차단된 그 방음벽 스튜디오 안에 홀로 앉아 있어요. 밖에 소리가 전혀 안 들리겠군요. 맞아요. 밖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성을 질러도 심판은 50년 전에 그 끔찍했던 공포 영화를 돌려보면서 절대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과 연준이 지금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는 그 엄청난 괴리감이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체 왜 그 문이 열리지 않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해고해 보려고 합니다. 점쟁이처럼 금리 인하 날짜를 딱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날짜를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 고금리 장기화라는 새로운 중력의 세계에서 청취자님이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갈 것인지 그 생존 매뉴얼을 파헤치는 것이 오늘 이 심층 분석의 진짜 목표입니다. 사실 청취자님들도 매일 스마트폰으로 자산 앱 열어보실 때마다 그 막연한 희망을 품으시잖아요. 아, 금리가 내리면 예전처럼 다 오르겠지 하고요. 네네, 누구나 그런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이 거시경제의 흐름과 투자 전략 분석 자료를 보면요. 연준이 문을 걸어 잠근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서 아주 거대하고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지각 변동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금리가 지금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자 갚기가 너무 벅차니까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을 막 해고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경제학 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고 실업률은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대체 왜 고용이라는 엔진은 안 멈추는 겁니까? 아, 그게요.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들이 겪었던 아주 심각한 인력난이 일종의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 트라우마요. 그 당시에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긴 했죠. 네, 사람을 한번 내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는 걸 뼈저리게 학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도 사람을 안 내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노동력 비축이라는 현상입니다. 일단 사람을 꽉 쥐고 안 놓는 거죠. 노동력을 비축해 둔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꽂히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갑을 닫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주말에 외식도 하고 비싼 비행기표 사서 여행도 가고 콘서트 티켓도 막 사들이는 거죠. 탄탄한 고용이 왕성한 소비를 만들고 이 소비가 다시 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아주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고용이 소비를 딱 덧받치고 있다는 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생겨요. 어떤 부분이죠? 소비자들이 돈을 펑펑 썬다고 쳐도 사실 텔레비전이나 운동화 같은 이런 일반적인 상품들 가격은 코로나 직후에 엄청 폭등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좀 찾은 것 같거든요. 네, 상품 물가는 많이 안정됐죠.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지표는 대체 왜 아직도 그렇게 불안하다는 겁니까? 아, 그게 바로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움직이는 그 기계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서 아주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요? 네, 예를 들어서 창고에 텔레비전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고 해보죠. 그럼 기업은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할인 행사를 해서 가격을 30%, 40%막 후려쳐서라도 털어냅니다. 그렇죠. 창고 비용이 더 드니까 일단 반값이라도 팔아야죠. 맞아요. 상품 물가는 이렇게 공급망만 정상화되면 아주 유연하게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물가는 아예 본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동네 이발소 커트 비용이나 식당의 밥값, 그리고 병원비, 학원비 같은 것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인건비와 그리고 공간의 임대료에 딱 묶여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창고에 쌓인 TV는 반값 할인이 되지만
이발소 원장님의 월세나 직원들 월급이 깎이지 않는 이상 커트 비용을 내리부터 갑자기 반값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노동력에는 연말 바겐세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와, 뼈 때리는 비유네요. 노동력은 바겐세일이 안 된다. 네, 앞서 제가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높아진 임금은 고스란히 서비스 가격표에 덧칠해집니다. 결국 내가 내는 커트 비용에 그 직원들 월급 인상분이 다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서비스 물가를 끈적끈적한 엿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번 오르면 일상생활 전반에 아주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도무지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끈적한 인플레이션, 연준을 괴롭히는 게 바로 이 고착화된 끈적함이군요. 네, 사람들의 월급이 꺾이지 않는 한 이 끈적함은 쉽게 물로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좀 더 암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게요. 네, 말씀해 보시죠. 서비스 물가는 원래 끈적해서 안 떨어진다고 치고요. 그나마 안정을 찾았던 아까 그 상品물가 있잖아요. 걔네들마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요즘 중동에서 전쟁도 나고 지정학적 위기나 공급망 뉴스들을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그 저물가 시대의 전제 조건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것은 정말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누렸던 그 쾌적한 저물가 시대는요,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요? 그게 뭔데요? 하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쏟아내는 끝없이 저렴한 노동력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펑펑 공급해주는 값싼 에너지였습니다. 아, 중국의 인건비와 러시아의 가스. 맞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글로벌 경제라는 온실을 완벽한 저물가 상태로 유지해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그 온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가 깨졌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요. 네, 각국의 관세 장벽을 만 높이고 전쟁이 터지니까 공급망을 우방국 위주로 싹 재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제일 싼 곳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말 잘 듣고 안전한 동맹국에서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그 안전을 보장받는 비용은 전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가격표에 청구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청취자님들도 마트 가보시면 체감하시겠지만 구조적으로 과거 같은 값싼 상품의 시대로 돌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망 차질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글로벌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물건을 비싸게 만드는 쪽으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이 끈적한 서비스 물가에 더해서 근본적인 상품 생산 비용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이 끔찍한 이중고. 이게 바로 지금 연준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아, 정말 숨이 막히네요. 이렇게 경제 상황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요. 솔직히 고금리 때문에 우리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럼요. 대출이자 내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연준이 좀 눈치껏 금리를 0.25%라도 내려서 좀 숨통을 틔워주면 안 되나 이런 원망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 매일 애원을 하고 있죠. 아, 드디어 그 공포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연준이 돌려보고 있다는 그 50년 전 끔찍한 공포영화. 바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문을 쾅 닫고 절대 안 열어주는 겁니까? 시계를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 아서 번즈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실패는 현대 중앙은행 역사에서 아주 가장 뼈아픈 절대 반복해선 안 될 실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실수를 했길래요? 1973년에 2일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물가가 폭등했겠죠? 당연히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군요. 네, 그러다가 1974년쯤 되니까 물가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꺾이는 기미를 보였어요. 오, 드디어 물가가 잡히는구나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고 주식시장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당장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하라고 엄청나게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지금 월스트리트나 주식시장이 연준한테 빨리 금리 내리라고 매일같이 압박하는 거랑 완전히 판박이잖아요. 그래서 아서 번즈 의장은 어떻게 했나요?
설마 그 압박에 굴복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헐, 내렸군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가 아직 바닥에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시장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요? 네, 살짝 꺾이는 줄 알았던 물가가 금리가 내려가자마자 다시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0년대 후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훌쩍 넘어버렸죠. 와,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이요? 네, 물가는 물가대로 폭등하고 경제는 완전히 멈춰버리는 끔찍한 질병,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10년 넘게 집어삼켰습니다. 10년이나요? 네, 나중에 폴 볼커라는 분이 구원투수 연준 의장으로 등판하는데요. 이분이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립니다. 20%요? 와, 상상이 안 가는 숫자네요. 네, 의도적으로 경제를 박살내는 끔찍한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나서야 겨우겨우 물가의 목줄을 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방 안에 가스가 꽉 차 있는데 불이 꺼진 것 같네 하고 섣불리 성냥을 그었다가 경제 전체를 그냥 폭파시켜버린 거군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2의 아서번주로 역사책에 남는 것만큼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겠네요. 그럼요. 그것이 가장 큰 공포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게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걸 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운 거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관중들이 아무리 당장 금리 내리라고 막 야유를 하고 물병을 던져도 연준은 물가가 완벽하게 제압됐다는 아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방음벽 안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시장의 그 단기적인 환호를 들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연준의 문이 왜 저렇게 굳게 닫혀 있는지 그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거운 현실을 청취자님들의 계좌,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시장으로 한번 끌고 와보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죠. 사실 이 고금리가 단기간에 안 끝날 거라는 현실은요. 지난 한 1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아주 절대적인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잖아요. 어떤 공식 말씀이시죠? 그 저금리 시대에는 적자 기업이라도 미래를 꿈꾸는 성장주가 무조건 필승한다. 이런 공식이요. 아, 맞습니다. 돈의 가격, 그러니까 금리가 0%에 가깝던 제로금리 시대에는 기업이 돈 빌리는 게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통장에 1달러도 없어도 대표가 나와서 우리는 10년 뒤에 화성에 갈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원대한 비전만 발표하면 수백억, 수천억 투자금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네,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계산할 때 금리가 낮으면 그 미래 가치가 깎이지 않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금리가 지금처럼 5% 위로 솟구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자본을 빌려오는데 엄청난 이자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매달리기 시작하니까요. 네, 고금리 환경에서는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도 전에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돌아오는 그 무자비한 이자 비용이 기업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숨이 턱쪽 막히겠네요. 네, 자기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은행 이자가 더 많은 기업들,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곳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다가 결국 파산 위기로 내몰리게 됩니다. 와, 워렌 버핏의 유명한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썰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아, 지금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명언이죠. 네, 자본주의라는 바다에 돈이 찰랑찰랑 넘쳐날 때는 저 사람이 튼튼한 배를 탔는지 구멍난 튜브를 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금리라는 썰물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리하게 대출, 이른바 영끌에서 집을 산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이자 감당 못하는 영세 기업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기업들은 상황이 정반대라면서요? 네, 아주 극명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빚 많은 사람들에게 고금리는 사약이지만 곳간에 막대한 현금을 비축해둔 거대 빅테크 기업이나 고배당 우량주들한텐 지금의 고금리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현금이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쥐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넣거나 단기 국채만 사둬도 연 5% 이상의 막대한 이자 수익이 그냥 꽂힙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돈을 버네요. 네,
위기를 버티는 체력은 기본이고요. 오히려 돈줄이 말라버린 유망한 경쟁사들을 아주 헐값에 쇼핑하듯 인수할 기회까지 얻게 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님들도 완전히 낡은 이분법을 버려야겠네요. 기술주냐, 가치주냐,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기업과 자산은 이제 10년 뒤의 비전이 아니라 현재의 체력이라는 이 무겁고 차가운 중력 아래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네요. 이 변동성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내 포트폴리오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제발 금리 인하라는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건 투자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다. 아주 매서운 경고네요. 네, 비가 안 온다면 스스로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는 나만의 저수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정한 승자들의 3가지 매뉴얼이 바로 그 저수지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들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그 매뉴얼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입니다. 아, 현금 흐름.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의 연장선이네요. 껍데기뿐인 비전이 아니라 당장 이번 분기에 은행 이자 내고도 남을 만큼 진짜 돈을 벌고 있냐 이거잖아요. 네, 재무제표의 맨 밑바닥을 보라는 겁니다. 매출이 아무리 막 화려하게 매년 성장해도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지거나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 기업은 이 고금리 강풍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라는 뿌리가 얕으니까 뽑혀버리겠죠. 맞아요. 안정적인 마진을 남기면서 잉여 현금을 계속 뿜어내는 알짜 기업. 이런 기업들은 고금리 방어막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꾸준히 돈을 돌려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찾았네요. 근데 방패만 있으면 방어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이 거친 환경을 뚫고 나갈 창, 그러니까 성장 동력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매뉴얼이 바로 구조적 성장입니다. 구조적 성장. 근데 고금리 상황이면 다들 돈 아끼느라 투자를 안 할 텐데 성장이 가능할까요? 자료를 보면요. 이자율이 5%든 10%든 전혀 상관없이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금리랑 상관없이 돈을 쓴다고요. 그게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즉 AI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화 로봇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아, AI와 로봇. 근데 걔네들도 돈 빌려서 투자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시경제의 파도, 그러니까 금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인 해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끈적한 서비스 물가랑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높아진 인건비 이야기했잖아요. 네,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죠. 기업이 그 무서운 인건비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줄이고 기계를 돌려야죠. 정답입니다. 사람을 덜 쓰고도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공장에 로봇을 까는 건 이제 뭐 돈 좀 남으면 해볼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그 자체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1~2% 올랐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AI 구독을 끊거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취소하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군요. 네, 금리의 오르내림이라는 외부 노이즈를 그냥 뚫고 나가는 거죠. 이건 인류 삶과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니까요. 이런 구조적 성장 산업은 고금리 압박을 그냥 뭉개버릴 만큼 폭발적인 수요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현금 흐름이 방패라면 구조적 성장은 포트폴리오를 거침없이 전진시키는 초강력 엔진이네요. 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자, 방패와 엔진 다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솔직히 이 자료 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이 3번째 매뉴얼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워하실 텐데. 아, 채권을 활용한 리밸런싱 전략 말씀이시군요. 네, 상식적으로 지금 예금이나 채권 이자가 높으니까 그거 사서 이자 받으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굳이 만기가 엄청 긴 그 장기 국채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라는 건지 이 기계적인 원리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아셔야 하는데요. 바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반대로 움직인다. 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시소의 양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쑥 올라가죠. 시소 원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자, 청취자님이 지금 이자율이 5%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샀습니다. 그러면 매년 5%의 쏠쏠한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시겠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같은 장에선 훌륭한 방어가 됩니다. 네, 기분 좋게 이자 받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 1, 2년 뒤에 경제에 진짜 큰 위기가 오거나 연준이 마침내 물가를 잡아서 금리를 3%로 훅 내렸다고 쳐보죠. 그러면 시장에 새로 나오는 채권들은 이자를 3%밖에 안 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손에 있는 매년 5%씩 이자를 주는 만기긴 그 옛날 채권. 그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와, 엄청나게 귀해지겠네요. 남들은 다 3% 받는데 저 혼자 5% 받는 거잖아요. 누구나 제 채권을 사고 싶어 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겠죠. 당연히 청취자님이 가진 채권에 엄청난 웃돈, 즉 프리미엄이 붙어서 채권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아,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이 장기 국채를 담아두는 건 포트폴리오에 강력한 낙하산을 매달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낙하산이요? 네, 주식시장이 폭락할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오면 연준은 무조건 금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취자님의 주식 계좌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꽉 쥐고 있던 장기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완벽하게 상쇄해 주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방어 전략이네요. 평소에는 5% 높은 이자 받으면서 든든하게 버티다가 위기 상황이 터지면 가격 상승으로 폭락장을 막아내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 전략의 진정한 역학입니다. 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싹 맞춰집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주식반 채권반 나누세요. 이런 뻔한 소리가 아니었네요. 금리의 중력을 아주 지능적으로 역이용하는 정교한 시속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한쪽 끝에는 넘쳐나는 현금 흐름이랑 AI 같은 구조적 성장주를 담아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고금리 장기 국채를 담아서 위기 시에 낙하산 쫙 펼칠 준비를 하는 이른바 바벨 정약. 네, 바벨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냉정한 관찰자들의 생존 방식이었군요. 네, 운이나 외부 변수에 내 피 같은 자산을 내맡기고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도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도박을 멈춰라. 바다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도체 각도를 바꾸고 배의 평형수를 조절해야죠.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이 고금리 환경에 맞게 재편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거시경제의 그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정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운 분석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아까 말씀드린 그 끈적끈적한 서비스 물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이건 파월 의장 할아버지가 와도 당장 마법처럼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맞아요. 마법 지팡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금리는 언제 내리는 거야? 이런 소모적인 질문은 이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 배의 상태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금리를 초월하는 구조적 성장, 그리고 금리의 역학을 활용한 리밸런싱. 이 세 가지 도구를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즉시 청취자님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당장 열어보셔야죠. 내가 보유한 자산들이 과거 저금리 시대의 환상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 혹독한 고금리 환경에서도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체력이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님들께 원본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생각거려. 기대되네요. 우리가 오늘 대화 내내 고금리 시대의 도래, 위기의 장기화, 이런 무서운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네, 중력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긴 역사의 타임라인을 쫙 펼쳐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5%대 이자율이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비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역사상 돈의 가격이 0에 수렴했던 지난 10여 년간의 제로금리 시대, 그 시대야말로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기형적이고 예외적인 상태였던 거 아닐까요? 제로금리가 오히려 예외였다.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위기라는 괴물을 만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을 펑펑 쓰던 제로금리라는 그 달콤한 무중력 상태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중력이 작동하는 현실 세계로 진짜 귀환하고 있는 중인 거죠.
돈을 빌렸으면 합당한 이자를 내고 기업은 진짜로 돈을 벌어야 생존한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맞아요. 당연한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관점입니다. 정상적인 중력의 세계로 돌아왔다면 우리의 투자법 역시 당연히 그 중력을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야만 하겠죠. 네, 청취자님.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투자 전략과 내 자산은 이 정상적인 중력을 견뎌낼 뼈와 근육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더 딥다이브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들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